네, 꿈꾸는 책방 오늘은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스마트폰으로부터 아이를 구하라 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의 저자는 놀이미디어 교육센터의 권장희 소장님인데요. 오늘 소장님과 함께 책 이야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스마트폰으로부터 아이를 구해야 될 정도로 위급하군요. 네. 예. 어떻게 이 책 내시게 되셨는지 먼저 그 동기부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사실은 스마트폰을 대부분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고 또 영유아들도 부모님들이 쓰기 때문에 네. 쉽게 아이들 손에 가고 있는데 부모들이 우려는 해요. 이거 많이 하는 게 아닐까, 문제 있지 않을까 우려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면서도 필요할 때마다 다 스마트폰을 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주는 것이 정말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그걸 줬을 때 아이들을 정말 부모로서 책임 있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뇌과학적으로 이 문제를 좀 접근해서 제시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그 스마트폰과 자녀 교육에 관한 강연도 또 책도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2005년부터 이 부분에 사실 부모님들이 부모님들의 어린 시절에 미디어 기기를 접하면서 산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아이들이 접하는 미디어가 어떻게 위해한지 또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부모 세대는 경험이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부모님들에게 좀 가르치고 안내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2005년부터 이 일을 시작했고 그래서 벌써 14년째 교육하는 일과 또 여러 가지 안내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스마트폰 없는 스마트폰 넘어서 패드까지 다 들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부모님들 볼 때는 이제 아이가 스마트폰만 들고 있으면 좀 뭔가 불안해 보이면서도 걱정이 되시면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 책을 보면 이제 굉장히 좀 위기의식을 아마 그 부모님들이 읽으시면 조금 놀라실 만큼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데 현장에서 이제 사역을 많이 하시게 되실 때 그 심각성들은 많이 또 느끼시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뭐 이미 이제 아이들이 99% 이상의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에서 발표한 것만 봐도 하루 평균 4시간 48분이 우리나라 아이들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8시간 잠자고 8시간 학교 생활하고 나머지 일상생활이라는 게 8시간인데 그중에 5시간은 스마트폰과 함께 보낸다고 하니까 스마트폰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고 또 청소년뿐만 아니라 영유아기 아이들도 스마트폰 중독률이 17%에 이를 정도로 사실 아주 어린 아이들로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이 중독 상태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책을 보면 이제 스마트폰의 위험성에 대해서 저희 소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뇌 과학적인 측면에서 이제 풀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용에 이제 시냅스의 가소성. 책을 보시면 이제 아마 설득력 있게 이해되실 텐데 말만 들으시는 분들은 좀 어려운 용어고 좀 생소한 용어거든요.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성장기 아동들에게 있어서 시냅스의 생성 또 그 연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때 가장 많이 스마트폰에 반응하는 신체 기관은 바로 뇌거든요. 그럼 스마트폰 하고 있을 때 뇌에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여기에 이제 부모님들이 관심이 필요한데 뇌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우리가 어떤 감각적인 자극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반응하는데 그것이 뇌에서는 다 조직적으로 연결되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냅스라고 하는 것인데 뇌세포와 뇌세포가 서로 연결을 해서 그 행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냅스를 만드는 과정이 곧 뇌가 발달하는 과정인데 근데 시냅스를 만드는 과정이 뇌 발달인데 그럼 뇌를 어떻게 발달시키냐? 시냅스를 발달시켜야 되는데 시냅스는 어떻게 발달되냐? 인간이 뭔가를 해야만 시냅스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전거 타는 연습을 열심히 하면 그 자전거 타는 데 필요한 시냅스라는 게 뇌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열심히 읽으면 책을 해독하는 문해력을 키우는 것들이 거기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영어를 잘한다 그러면 영어를 잘하기까지 많은 시간 영어 하는데 시간을 보냈을 거 아닙니까? 공부하는데 그 말은 공부를 통해서 뇌에서는 시냅스가 연결이 돼서 공부할 수 있는 뇌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아이들이 많이 보고 있다는 얘기는 스마트폰을 하면서 재미있는 것과 자극적인 것 또 감각적인 것에 반응할 수 있도록 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이제 시냅스의 가소성은 일종의 시냅스가
만들어지고 소멸되는 과정인데 그것은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다. 마치 이제 근육과 같은 것이죠. 우리 몸에 우리가 그 헬스장에 가서 팔 운동만 열심히 하면 팔 근육이 만들어질 것이고 다리 운동을 열심히 하면 다리 근육이 만들어지잖아요. 뇌에서 어떤 뇌 활동을 할 수 있는 근육도 인간이 그 활동을 많이 할 때 만들어지는데 그게 아주 굉장히 독특한 뉴런과 뉴런, 그 뇌세포와 뇌세포 사이에 시냅스라는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 시냅스도 안 만들어지고 또 인간이 어떤 행동을 깊이 열심히 하면 그 시냅스 영역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뇌 발달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때 그냥 오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뇌가 스마트폰에만 반응하고 행동하도록 특별히 거기에 강화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그게 그 이제 앞으로의 세대는 이제 멀티미디어 뭐 네네. 스마트폰을 더 많이 만나게 되고 미디어 중심의 세상이 되면 아이들이 그쪽 분야에 대해서 좀 뭐 잘 모르는 어른들은 어릴 때부터 익숙해지면은 오히려 전문가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사실은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스마트폰만 계속하고 있으면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는 자는 될 수 있겠죠. 근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을 계속 보내면 그게 중독이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어떤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사실 어머니들, 아버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스마트폰을 사줬더니 네. 스마트폰을 사준 다음부터는 책도 안 읽더라, 생각도 안 하더라, 뭐 하다못해 자기가 마땅히 눈에 보여서 해야 될 방을 치운다거나 또는 뭐 그 책상에 앉아서 그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상대방을 바라본다든가 우리가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계속 보고 있으면 뇌 자체가 스마트폰에만 반응하도록 재조직이 되기 때문에 구성이 되기 때문에 결국 스마트폰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 것만 하다가 끝나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람이 오락실을 져놓으면 오락실에서는 오락을 하겠죠. 축구장을 져놓으면 거기서는 공을 차겠고 그다음 도서관을 져놓으면 책을 읽겠죠.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만 보고 있다는 것은 뇌에다가 오락실만 짓고 있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있는 걸 부모님들이 보신다면 우리 아이는 지금 뇌 속에다가 도서관을 짓고 있구나. 또 우리 아이가 공을 차고 놀고 있으면 우리 애는 지금 뇌 속에다가 운동장도 짓고 있구나. 그러면 아이들은 다양한 활동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건물들을 뇌에다가 만들어놔야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데 스마트폰을 계속 우리가 엄마들 보시다시피 애가 틈만 나면 스마트폰 보고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도 스마트폰 들고 가고 침대로 갈 때도 스마트폰 들고 가고 그러면 그 아이의 뇌 속에는 소위 말하는 레저타운, 재밌는 거에만 반응하는 그리고 또 쉽고 편한 거에만 반응하는 그런 건물만 잔뜩 지어놓는 셈이 되니까 결국은 그 아이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아이들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즘 교실에 가보면 너무나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의욕도 없고 무기력하고 또 의지도 없고 이런 것 때문에 걱정들 하시는데 그것은 심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들의 뇌 속에 그 심심한 거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고 스마트폰을 의존하는 그런 장치들만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치워놓고 뭘 과제를 주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극에 굉장히 민감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죠. 예. 그 자극에만 반응하는 거죠. 그 요즘 아이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하면서 소장님이 하신 얘기 중에 책에 혼자서 중얼거리는 행동이 사라졌다. 네.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유태인의 사례를 이제 들어주시면서 이게 뇌 발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 내용은 어떤 얘기인가요? 그건 뭐냐면 이 뇌가 활동을 하려면 시냅스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랬죠. 네. 근데 그 시냅스를 만드는 것은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만 그 시냅스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언어를 발달시켜야 되거든요. 네. 사실 언어 발달은 언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잘 발달돼야 사고력이 되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스페인어로 잠깐 10분만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스페인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스페인어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력은 언어의 풍성한 만큼만 사고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학습도 언어 능력만큼만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공부를 잘 못한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쟤는 날 닮아서 머리가 나쁜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머리가 좋고 나쁘고 이전에 언어적인 그 사고력, 언어적인 표현 능력이 취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학습 능력이나 사고력이나 창의력의 기초는 언어가 잘 발달되는 것인데, 그럼 우리 아이가 뇌 언어가 잘 발달되는 것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그가 언어적인 그 행동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유아기에 부모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책을 읽어주는 소리 듣고 대화를 통해서 많은 소리 언어, 소리적인 언어를 듣는 것도 중요하고, 또 혼자 놀이를 통해서 자기가, 우리가 아이들이 인형이나 장난감 갖고 놀 때를 보면 항상 뭐 쭝얼거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놀잖아요. 가만히 놀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들이 쭝얼거리면서 놀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뇌에다가 그런 그 역할극을 하면서 언어적인 시냅스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혼자 놀이를 많이 하는 아이들, 책을 읽거나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하고 책 읽는 소리를 들은 아이들은 뇌의 언어적인 시냅스 연결이 굉장히 풍성해져서 되게 사고력과 학습 능력이 뛰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스마트 기기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때 보면 절대적으로 하지 않는 게 입을 놀리지 않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스마트폰 한테 주는 이유 중에 하나도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스마트폰을 준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갖고 놀 때는 인형 놀 때랑 달리 전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뇌에도 언어적인 연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진짜 문제는 머리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적인 연결, 시냅스를 만들 수 있는, 가소성을 만들 수 있는 뇌 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스마트폰이 문제다, 이런 얘기고,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한 예를 든 것이 유태인들인데, 유태인들은 13살에 성인식을 하기 때문에 3세부터 13살까지 토라,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 있죠, 성경을 암송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암송하려면 계속 쭝얼거려야 되죠. 쭝얼거리지 않고서는 암송을 할 수가 없고, 또 부모님들이 같이 아이를 암송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 문답을 합니다. 그 암송한 내용들을 가지고 묻고 답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소리 언어라고 말하는 언어적인 것들을 굉장히 풍성하게 만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러죠. 유대인들은 3세부터 13세 사이에 뽀로로 볼 시간이 없다, 한가하게. 왜냐하면 친구들은 다 13세 돼서 토라를 암송해서 성인식하고 어른 대접받는데, 우리 애는 그걸 안 해가지고 13세가 됐는데도 토라를 암송 못하면 성인식을 못하고 아이칙을 받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한다 싶으면 지금 할 일 없니? 그럼 빨리 우리 같이 암송해야지 하면서 수시로 소리 언어들을 만들어가는 일들의 시간을 보내는 그 문화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평균 IQ는 94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50개 나라를 조사했는데 유대인들의 IQ는 50개 나라 중에 45위 수준이에요. 굉장히 낮은 거죠. 우리나라는 평균 IQ는 106으로 나와요. 50개 나라 조사한 것 중에 1위예요. 머리는 우리가 훨씬 더 좋지만 유대인들은 모든 영역에서 탁월한 업적을 보이는 것은 그들이 3살부터 13세 사이에 많은 소리 언어에 노출돼 있고 소리 언어를 입으로 쭝얼거리고 표현해낸 것들이 그들의 뇌 구조를 완전히 바꿨다는 거예요. 우리는 2D, 우리는 순차적 사고를 하거든요. 기승전결, 사건과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건과 시간의 흐름을 따라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중심점을 가운데 놓고 양쪽 끝으로부터 A, B, B, C, C 이래서 중심점을 향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좁혀오는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차적 사고를 하지만 유대인들은 입체적 사고를 하고, 우리는 2D로 사고하지만 유대인들은 3D로 사고한다. 이것이 굉장히 창조적 사고의 밑바탕이 됐는데, 그 기초는 머리가 아니라 3세부터 14세 사이에 많은 언어적인 삶과 활동들을 그들이 해오는 문화가 결국 그런 뇌를 만들었다. 이것이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연구의 결론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스마트 기기는 그나마 우리 아이들이 그나마 구술적인 언어, 소리적인 언어들을 경험할 그 시기를 너무나 많이 빼앗아 간다고 볼 수가 있죠. 하긴 스마트폰 갖고 있으면 뭐 교회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아이들이 말을 하는 거는 본 적이 없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카톡을 해도 우리 아이들은 저는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카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 필요해 이렇게 쓰는 뭐 한단 말이에요. 2시간째 카톡을 했어요. 2시간 동안 무슨 내용으로 이렇게 소통을 많이 했나 하고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보면 2시간을 했다는데 그 내용을 보면 크크크 흐흐 유유유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완성된 주어와 목적어와 서술어가 있는 자기 주장이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반론들을 정리해서 써서 서로 주고받는 대화, 그 카톡 2시간에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그런 대화를 내가 하지 않으면 내 뇌에는 그런 시냅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뭘 물으면 사실은 뭐 소통을 한다고 하지만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자 그러면 되지 않아요. 교회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경험하는 것들인데, 공과를 하면서 이제 같이 성경을 읽고 같이 주제를 읽고
자,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돌아가면서 얘기해보자. 그래서 옆 사람한테 한 사람한테 이제 시켜요. 그렇게 걔가 이제 뭐라 하죠. 그 다음부터는 물을 것도 없어요. 모든 아이들이 저도 저거랑 맞아요. 똑같아요. 자기 생각을 주도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뭔가 의욕이 없어서가 아니라 평소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런 삶을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뇌에 그것을 표현해낼 수 있는 그 근육과 같은 시냅스가 연결이 안 돼 있어서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 능력이 없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게 뇌에서 형성이 안 된다는 거죠. 스마트 기기는 그걸 못하게 한다는 거죠. 또 반복적인 시청은 팝콘 브레인을 만든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팝콘 브레인 이게 뭐죠? 이제 우리는 뇌에 어떤 감각적 자극이 들어와야만 사실 뇌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들이 시각적인 자극을 받지 않으면 그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후두엽 뒤쪽 뇌에 시냅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은 꿈속에서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눈을 감고 자지만 꿈속에서 보죠. 그 네. 이유는 우리 시냅스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눈을 감고 있어도 시냅스가 활동하니까 이제 그 이미지들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각적 자극을 통해서 뇌가 구성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마트 기기는 굉장히 시청각적으로 강한 자극들이 아이들에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 뇌 자체가 시청각적으로 강한 자극에 반응하도록 뇌가 시냅스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감각적 자극이 강하지 않은 거에는 반응을 하지 않는 게 되죠. 뇌에서 그걸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실에 가 보면 많은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멍청하게 있는 거예요. 네. 선생님이 뭘 해도 의욕이 없고 반응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그 선생님이 그 아이들이 가만히 있는 이유는 얘네들은 뇌 자체가 스마트 기기를 많이 접하면서 강한 자극에 반응을 해왔기 때문에 강한 자극이 없으니까 그냥 무기력하게 있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선생님으로부터 강한 자극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강한 자극을 내지 않잖아요, 교실에서는. 그렇죠. 예. 그럼 아이들이 한 2, 3분 정도 그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막 이제 소리도 지르고 뭐 움직이기도 하고 상대방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막 나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걔가 나대는 이유는 뇌 자체가 강한 자극을 계속 수용하면서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스스로 자극이 없으면 자극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이걸 이제 팝콘 브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 자체가 팡팡 튀는 자극이 없으면 뇌가 무기력해지고 스스로도 팡팡 튀는 자극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스스로를 자꾸 자극적인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제 책을 봐도 이제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아이 교육시킨다고 엄마들이 이제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네. 패드 같은 거 가지고 네. 아이들을 주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은 패드를 통해서 개구리를 보면 개구리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개구리가 깨굴깨굴 이렇게 뛰잖아요. 소리도 나고 뛰기도 네, 하고. 네. 그것이 이제 뇌에 들어와서 그런 자극과 소리가 있는 것에 뇌가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이제 글을 알게 되면 엄마는 글을 아니까 이제 종이책을 주면서 책을 읽어봐라. 그리고 줘요. 아이는 딱 보고 개구리가 있죠. 개구리가 있는데 그래서 눌러보겠죠. 눌러보는데 개구리가 안 튀는 거예요. 소리도 안 나고. 그러면 나는 항상 그 자극에 뇌가 반응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자극이 없으니까 이 책을 읽고 싶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증이고. 책은 재미없다고 휙 집어던지고 패드만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런 자극적인 것만 반응하다 보니까 자극이 없는 상황에서는 무기력해지거나 나대기 시작하고 또 차분히 앉아서 과제를 수행할 때는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자꾸 이제 문제가 됐죠. 그걸 이제 의학적으로 보면 ADHD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ADHD를 의학적 용어로 보면 좀 더 보통 사람보다 좀 더 많은 자극이 뇌에 들어와야 뇌가 안정감을 이루는 상태. 이게 이제 ADHD예요. 사람들은 일상적인 자극 속에서 뇌가 균형을 맞추게 돼 있는데 스마트 기기를 어려서 많이 보는 아이들은 많은 자극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뇌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자극이 없으면 더 많은 자극을 계속 필요로 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 놀라운 사실은 ADHD를 보통 우리 청취자분들 아시다시피 ADHD는 좀 가만히 못 있고 이렇게 과잉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산만하고 이런 거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ADHD를 치료하는 치료제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뇌가 막 나대니까 안정제를 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네. 뇌가 이제 네. 그러니까 안정제를 줘야 될 것 같은데 놀라운 사실은 ADHD를 치료하는 약은 각성제입니다. 각성제요? 네. 각성제를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 뇌 자체가 많은 자극을 요구하는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약물로 나대서 그걸 회복해야 되는데 나대면 안 되니까 강한 약물을 줘서 각성제를 줘서 뇌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뇌 스마트 기기들이
아이들의 상태를 굉장히 흥분하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각성제를 줘서 그거를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ADHD 치료제라는 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죠. 아이들 그럼 나이가 있나요? 혹시 어느 정도까지는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좀 노출이 되면 안 된다. 그런 게 있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뭐 의학적으로 미국의 이제 소아과학학회라고 있는데 미국 소아과학학회에서는 한 만 3세까지는 절대적으로 TV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절대적으로 아예 접하지 않게 해줘야 된다. 그래요. 그때는 이제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면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그 결정적 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언어를 배우는데도 결정적 시기가 있고 시각적인 정보들을 수용해서 해석해내는데도 결정적 시기가 있고 그래서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는 시각적인 자극이 가장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후 10개월 된 아기들은요 모든 원숭이 얼굴을 다 구별합니다. 우리는 원숭이들 보면 예, 그게 그건데.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는 자기가 생존, 그러니까 인간이 본능적으로 생존하려면 그 나한테 유익한 사람인지 해로운 사람인지를 식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낯가림하고 이런 게 오는데 시각적으로 그것들을 예민하게 분별하고 확인해서 자기 안에서 그걸 그 취사 선택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가장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청각적 자극들, 그다음 언어적인 것, 그다음 조금 더 늦게 나오는 것이 이제 그 사회적인 기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런 건 좀 뒤에 나오고, 그다음에 조금 더 뒤에 나오는 것은 이제 사고력, 창의력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전두엽의 활동들을 통해서 분별력을 갖는 부분들은 10세 이후에 좀 더 늦게 이제 발달이 돼요. 그래서 각 영역 인간으로서 살아내는 데 필요한 여러 영역들이 그 시냅스가 연결되는 결정적 시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유아기에는 대개 이제 우리가 습득과 관련된 결정적 시기가 그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왜 3세, 5세 때 부모님들이 경험하잖아요. 아이가 3세, 5세 되면 우리 애가 천재가 아닐까? 아이들은 굉장히 빨리빨리 자기가 생존하고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도록 뇌가 만들어져 있어요. 요 시기에는 사실 스마트 기기를 접하는 것은 굉장히 해롭죠. 왜냐하면 그 시기에 이미 스마트 기기의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아주 획일화된 자극들이 이미 자리를 다 잡게 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뇌과학자들은 우리 뇌는 마치 여러 모양의 여러 종류의 시냅스들의 각축장이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어떤 숲을 보면 숲에 가보면 숲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게 평화롭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거기에 온갖 종류의 씨앗들이 날라와서 그렇죠. 뿌려진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살아남은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큰 나무가 여기 있다면 그 나무 때문에 너무나 많은 씨앗들은 다 돛대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먼저 그 자리를 잡아서 영역을 확보하냐에 따라 숲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뇌가 그와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뇌는 굉장히 그 유연해가지고 여러 가지 영역을 담당할 수 있는 뉴런들이 있지만 거기가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자극을 통해서 그 영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으면 다른 영역에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시각 자극들을 처리하는 것은 후두엽, 뒤쪽이라고 그랬어요. 뇌. 근데 시각장애인들은 시각 정보를 처리 안 하니까 뒤쪽에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청각 자극과 촉각 자극을 통해서 활성화된 영역들이 뒤에 그 자리를 다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40살이 그 3살 때 망막이 손상돼서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던 분이 40세가 돼서 망막 이식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빛이 눈을 통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럼 볼 수 있을 것 같을까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뇌 영역이 있는데 거기가 비어 있으면 시각 정보가 들어오면서 그 자리를 자기가 만들어서 시각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뇌가 만들어졌겠죠. 근데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다른 영역들이 이미 그 자리를 다 차지해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 이제 60이 됐는데 미국의 그 국가대표 스키 선수고 스키를 타서 장애인 스키 선수죠. 금메달까지 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스키를 너무 잘 타는 사람이죠. 40살에 보게 됐습니다. 20년 지난 지금도 스키를 타려면 눈을 감고 타야 돼요. 방해를 받기 때문에. 우리 뇌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유아기에 균형 있게 그 필요한 영역들이 잘 다 균형 있게 발달돼야 되는데 아이들이 하나에 집착하면 그것이 이미 자리를 다 잡고 차지하게 되면 그 시냅스 영역들이 그러면 다른 걸 아이들에게 주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영역들이 방해를 받는 거죠. 그 시각 정보들이 그쪽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영유아기는 너무 중요하고 대략 제가 보면은 가장 뇌가
부모님들도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빨리 배우고 쉽게 배우는 그 영역이 되게 그 0세부터 13세 정도, 이때는 뭐 다 천재적으로 두세 번만 반복해도 바로바로 아이들이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하는데, 요 시기는 절대적으로 저는 스마트 기기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될 때라고 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13세부터 18세 요때까지도 이 전두엽의 사고하는 능력들을 키워나가는 시냅스가 만들어지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도 이제 스마트 기기를 절대적으로 줄이는 거는 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이때 스마트 기기를 많이 보게 되면 사고하는 패턴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스마트 네. 기기가 이제 많은 영향을 주죠. 또 그때는 또 공부해야 돼가지고 공부를 아이들이 못해요. 스마트폰 갖고 있으면. 그렇죠. 예. 예. 자, 오늘 꿈꾸는 책방에서는요, 스마트폰으로부터 아이를 구하라 책의 저자이신 권장희 소장님 모시고요, 책 이야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사실 또 계세요. 이제 예전의 세대 분들은 그때도 보면은 그 당시에 미디어인 TV는 푹 빠져 살았고요. 전자오락실 그래가지고 전자오락실에 가서 그냥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유, 나 때도 시커멓겠는데 나 잘 컸어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거 이거하고 좀 다르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그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네. 그때 스마트 기기는 없었죠. 네. 근데 이제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의 핵심은 반복하고 지속할 때 뇌에서는 그것을 강화시키기 위한 시냅스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정도 운동하는 사람과 매일 2시간씩 7일 동안 매일 운동하는 사람은 근육이 같을 수가 없죠. 그렇죠. 뇌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락실 가서 오락하는 것은 이벤트예요.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내 가지고 오락실 가서 하도, 오락실에서 뭐 돈 떨어지면 그만해야죠. 또 오락실에서 또 말도 많이 하긴 해요. 말도 많이 하죠, 물론. 그렇고 해도 자기가 뭐 5천 원을 가져갔으면 5천 원 떨어지면 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스마트 기기는 손에 있단 말입니다. 무제한이죠. 그러면 눈을 뜨자마자 보면서 눈 뜨고 잠들 때까지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뭐 그 대부분 정액제로 쓰고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뭐 돈 이거 10분 하고 나서 내가 좀 돈이 좀 부족한데, 네. 이런 맞죠. 의식 자체가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1시간 하는 운동과 하루에 10시간씩 매일 하는 운동에 그 뇌가 그 근육이 달라듯이 뇌에 스마트 기기에 감각적이고 재밌는 거에 반응하는 오락실 형태의 시냅스가 너무나 견고하게 이미 지어지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면에서는 너무 다르다는 거죠. 중독성이 그만큼 굉장히 강하다는 그렇죠. 거죠. 예. 스마트폰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소장님 말씀 나누다 보니까 약물 중독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디지털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군요. 그 이제 스마트폰 사용 유해성에 대해서 영유아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연구하고 조사하신 결과가 이제 되게 책에 네. 주목주목 담겨서 또 설득력이 있습니다. 성인들 같은 경우도 그러면 스마트폰이 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스마트폰으로 길거리 기차 타고 내려가시다가 앞에 계단 하나를 못 보고 저런 인대가 늘어나셨대요. 저런. 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성인들에게는 그런 문제 말고도 어떤 점에서 또 문제점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 또 어떻게 사용하는 게 참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는지 네.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 기기는 그런 말,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남의 힘을 빌리면 네. 내 힘은 약해진다. 우리가 여기다 전화번호를 입력시키고 나면 네, 내 머릿속에 전화번호는 기억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남의 힘을 빌리면, 스마트 기기를 쓰면 빠르고 편하고 쉽고 재밌고 좋기 때문에 우리가 쓰지만, 내가 전화번호를 외우려는 노력을 안 하면 이 내 뇌는 내가 하지 않으면 시냅스가 안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기억해서 표현하는 시냅스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전화번호를 기억 못하고 급할 때 사실은 까먹어요. 아내 전화번호도 몰라요. 아내 전화번호도 몰라가지고 예.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점점 우리의 능력은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편하기 때문에 쓰고는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또 그 힘든 일들을 감당해야 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책 읽기가 대표적인데, 사실 스마트 기기를 쓰면서 아이들은 물론이고 저를 포함한 많은 어른들이 책을 읽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책을 읽으려면 되게 힘이 드는 거예요. 또 요즘 책도 그래서 얇아졌어요. 그렇죠. 얇아지고 예. 쉬워지고 그랬는데, 어려운 책을 읽으려면 자꾸 힘들어지는 이유는 뇌 시냅스가 점점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딥 워크라 그래서
힘든 일. 우리가 사실 예전에는 뭐 이렇게 원고 하나 쓰려면 매일 날밤을 새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런 힘들게 뭔가 과제를 수행했는데 그 힘들게 과제를 수행한 만큼 우리의 시냅스, 뇌는 튼튼해져서 또 다른 과제가 와도 어려움 없이 수행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마트 기기에 이제 우리가 의존하면서 정말 우리가 사실 어디 가려면 내비게이션 키지 않으면 그렇죠. 갔던 길도 못 가는 하긴 진짜 그래요. 이런 문제가 예. 이제 생기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되게 이제 취약해져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사고를 하거나 굉장히 그 반성 요즘에 뭐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메타인지라 그래서 자기 성찰 있죠. 자기를 성찰하고 삶을 반성하고 깊이 사고하고 고민하고 이런 물리적 시간들을 갖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사고가 단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치매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거죠. 사실 치매 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전문가들은 자꾸 쓰기를 해야 된다. 어른들도 자꾸 쓰고 생각할 시간을 자꾸 갖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져야 이제 뇌 시냅스가 연결이 유지가 돼서 치매를 예방하는데 빠르고 편하고 쉬운 걸 자꾸 의존하다 보면 뇌 시냅스 연결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뇌는 자주 사용하는 것은 튼튼하게 만들고 자주 안 쓰는 것은 가지치기해서 제거하는 성향을 가져요. 그 뇌 시냅스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일들을 자꾸 안 하면 뇌 자체에서 힘든 과제를 수행하는 그 뇌 영역은 자꾸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자꾸 이제 스마트폰을 좀 멀리하고 자기가 네. 불편한 걸 자꾸 해보는 네. 그런 삶을 사는 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뇌는 자꾸 편한 거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뇌가 힘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제 자동차가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동차를 쓰면서부터 걷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이거 하체가 약해지는 그렇죠. 거야. 약해지죠. 그래서 뭐 식당에서 밥 먹고 일어날 때도 뭐 이러고 일어나고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헬스를 해서 이제 그동안에 그 자동차 운전을 통해서 근육이 약해진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완시켜 놓고 네. 그러니 가능한 한 이제 많이 걷고 운동하고 해서 이제 근육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데 뇌도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수록 우리 뇌의 그 근육 기능들이 점점 약화되니까 노화도 빨리 올 것이고 또 우울증도 빨리 생길 것이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노인이 돼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도 이걸 자꾸 좀 멀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녀들 5원짜리 인생이라고 하셨습니다. 네네. 우리의 자녀들이 5원짜리 인생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내용 참 현실감이 있습니다. 10원도 아니고 5원짜리입니다. 이 5원짜리 인생 이게 어떤 표현이십니까?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사는 매년 그 자기네들의 원가를 공개합니다. 우리가 아이폰을 하나 만드는데 원가가 얼마 들었다는 걸 공개를 해요. 그들이 예. 공개를 하는 이유는 네. 이제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투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네. 원가 공개를 어떻게 하냐면 부품을 구입하는데 30원이 들어가고 100원 그러니까 아이폰 하나를 100원이라고 친다면 네. 부품을 구입하는데 그중에 30원을 쓰고 조립을 하는데 5원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35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애플사는 65원을 자기네들은 100원 중에 벌었다 이렇게 이제 원가 공개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100원 중에 65원을 번 그것은 뭐냐? 그 애플은 뭘 해서 벌었고 그리고 그 조립한 사람들은 왜 5원밖에 벌지를 못하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써놨냐면 아이폰 뒷면에 보면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Made in China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65원 번 거야. 너희는 조립을 했기 때문에 5원이에요? 예, 만들기만 했기 때문에 5원을 번 거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거기 아예. 그런데 이제 그 디자인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그 사고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내는 것을 이제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구개발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단순한 사고만 해가지고는 시키는 것밖에 할 수 없죠. 우리가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하니? 네 생각 한번 말해볼까? 없는데요. 너는 어떤 생각이야?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그렇죠. 아이들이 생각해보자 그러면 없어요, 몰라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은 스마트 기기에서 본 예.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생각을 재구성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몰라요 이러면 그래 그럼 앉아서 시키는 거나 잘해. 시키는 거 잘하면 오원이 되는 오원이 거예요? 된다는 게 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냥 요즘 우리 사회 전반적인 트렌드이기도 하지만 다 이제 취업이 안 되니까 공무원을 하려고 하잖아요. 뭐 공무원을 편파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공무원이 되는 방법은 시험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외워서 답 맞추면 할 수 있는 직업이 공무원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워서 답 맞춰. 그래서 공시족이라는 것도 있고 정말 네. 열심히 외워가지고 그 찍어가지고 공무원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지금 문제라는 거죠. 다시 생각하면 취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취직이 안 되면 별짓을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취직이 안 되면 별 이 짓도 해보고 저 짓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 짓 저 짓 하다 보니까 그것이 직업이 되는 거야. 이게 디자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스마트 기기에 의존하면서 살아온 친구들은 새로운 일들을 해본 경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들에게 진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엄마 찾아와서 심심해 그러면 그건 미안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그냥 10분만 참고 견뎌봐라. 그러면 아이들은 엄마한테 보채다 안 될 것 같으면 할 수 없이 어딘가 가서 뭔가를 하고 놀고 있다. 그가 뭔가를 하고 놀고 있다는 얘기는 그 뭔가를 하는 시냅스들을 뇌에다 만드는 것이고 그 아이는 나중에 그렇게 자란 아이는 그 별짓을 다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시냅스가 만들어진 아이는 어떤 과제가 주어지거나 장애물이 생기면 별짓을 다 하는 삶을 사는 거다. 해보는 거군요.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뇌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심심해야 별짓을 다 한다. 심심해야 별짓을 다 하고 별짓을 다 해야 별짓을 다 하는 시냅스가 만들어지고 별짓 다 하는 시냅스가 만들어진 사람만 별짓 다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저희 아이도 이제 스마트폰 없이 이제 그 피처폰은 그냥 그렇죠. 전화 문자 되는 폰으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는데 물론 집에 TV도 이제 없었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집에 왔는데 우리 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오늘 내가 나를 위해서 별명을 하나 지어봤어요. 그래. 무슨 별명? 혼자 놀기 달인. 자기가 지은 자기 별명이 혼자 놀기 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그냥 뭐 나를 재밌게 해줄 장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재밌게 놀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것이 우리 뇌를 그것이 가능하도록 계속 재구성한다는 거죠. 그것이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뭐 그 얘기 나오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진짜 없는 직업을 만들어내고 창의적인 직업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이런 삶을 살아내려면 그냥 쉽고 편한 거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을 자꾸 키워줘야 된다. 방송을 들으시는 이제 부모님들이 똑같이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아이들에게서 스마트폰을 뺏으려고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목소리 내면서 싸우느니 속상해서 그냥 포기하게 됩니다. 소장님 뺏을 수가 없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좀 방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어머니들의 경험은 뭐냐면 주고 싸우는 것보다 안 주고 싸우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싸움이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주면 후회하고 안 주면 시달린다 뭐 이런 표현 쓰는데 일단 제가 이제 투지폰을 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투지폰이라는 말이 그 이중적인 거죠. 2세대 전화와 문자만 되는 2세대 핸드폰이라는 뜻도 있지만 한자로 투지, 싸울 투자, 뜻지자, 영어로 하면 파이팅 스피릿. 투지폰을 쓴다는 것은 투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맞는 말이네요. 예, 그래서 이것이 아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것을 방해한다면 싸워서라도 지켜내도록 하는 그런 정신적인 자세가 먼저 필요하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걸 이제 아이들에게 설득하는 방법이 한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뭐 스마트폰을 쓰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지금은 너가 뇌가 발달되는 아주 결정적 시기이기 때문에 마치 키도 우리가 키가 자라는데도 결정적 시기가 있잖아요. 키가 크는 시기가 있고 어느 성장판이 닫히면 더 이상 키가 자라지 않고 키가 자라는 시기에는 균형 있게 음식을 잘 섭취하도록 부모가 잘 관리해주고 도와주듯이 뇌가 잘 성장하는 이 시기에는 스마트 기기를 참아내고 그리고
20살이 돼서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해도 뇌가 어느 정도 만들어진 다음에 써도 앞으로 100세 시대니까 80년 이거 지겹게 쓸 수 있는 거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2G로 써야 된다. 이 얘기를 1번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아이들이 불편하다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친구들이랑 네. 소통도 할 수 없어요. 뭣도 할 수 없어요. 이런 얘기 하죠. 그런데 사실은 스마트 기기로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모든 일들은 컴퓨터를 키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SNS 그냥 컴퓨터 켜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컴퓨터는 손에 붙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컴퓨터는 화장실에 들고 갈 수가 없죠. 컴퓨터는 침대로 가져갈 수도 없죠.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그 분량만큼. 그래서 우리는 need와 desire라고 얘기하는데 need 필요한 만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손에 있으면 필요한 만큼 쓰는 것이 아니라 desire 하고 싶은 만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만큼 그렇죠. 하다 보면 결국 중독도 되고 다른 걸 할 수가 없고 자꾸 부모 자녀 갈등이 생기니까 손에서 쓰지 않고 가능한 한 이 다른 기기를 사용하도록 하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을 사줘야 됐다면 요즘은 앱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 앱들이. 그래서 스마트폰을 아이가 쓸 때 부모 폰에서 아예 아이폰의 사용 시간이라든가 사용하는 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합의해서 제어를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어요. 이제 각 통신사에서 앱을 설치하는 그런 곳에 가보면 통신사에서 만들어서 제공하는 자녀 보호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활용해서 어느 시간대만 특정 시간대만 한시적으로 쓴다라는 거에 대한 규칙을 서로 만들고 그걸 이제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라고 봐요. 부모의 뭐가 중요하냐면 부모가 스마트 기기를 스스로 절제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어요. 거울 뉴런은 뇌 자체는 보기만 해도 뇌는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바나나를 먹고 있을 때 뇌를 찍으면 이제 바나나 먹을 때 뇌 현상이 나타나죠. 네.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바나나 먹는 것을 보기만 해도 내 뇌는 바나나를 먹고 있을 때 뇌와 똑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이게 이제 거울 뉴런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애기 앞에 앉혀놓고 스마트폰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애는 아빠 엄마의 스마트폰을 보기만 해도 뇌는 스마트폰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잠들면 애들이 몰래 일어나가지고 엄마 아빠 스마트폰 챙겨가서 밤새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낮에 평소에 눈 뜨고 있을 때 엄마 아빠가 스마트폰 하는 모습을 보면서 뇌가 계속 이미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스티브 잡스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스마트폰을 주지 않았다고 했는데 자녀들에게만 스마트폰을 안 준 게 아니라 그 잡스의 전기를 쓴 작가 스티브 잡스의 전기를 쓴 월터 아이작슨이라는 사람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가 잡스 전기 쓰려고 잡스 집을 자주 방문을 했는데 잡스가 집에서 스마트폰 하고 있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더라는 거야. 그 잡스는 그럼 뭐 했냐? 항상 아이들과 앉아서 같이 책 읽고 토론하고 아이들과 집에서 시간 보내지 자기 혼자 앉아서 스마트폰 하는 거를 보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저는 부모님들에게 되게 도전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잠들 때까지는 스마트폰 보지 않고 부모도 참아내고 살아내야 아이들도 부모가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이는 뇌가 나는 책 읽을 마음이 없어도 뇌는 엄마 아빠가 책 보는 모습을 보면 나는 책을 봐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계속 뇌에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거울 뉴런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어머니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 책 읽기 싫어도 그냥 책 펴놓고 딴 생각하더라도 신용이라도 해라. 그럼 아이는 그걸 보면서 나도 책 봐야 되겠네 하고 책을 읽게 돼 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 애가 스마트폰 안 하고 있어도 뇌는 계속 스마트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갈망과 스마트폰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먼저 같이 살아내는 것 그것도 뇌과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꿈꾸는 책방 오늘은요. 스마트폰으로부터 아이를 구하라의 저자 권장희 소장님을 모시고요. 책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책을 저희가 10권을 준비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읽어보고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1069 50원의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10분 추첨을 해서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끝으로 이제 우리 뇌과학적으로 많이 또 짚어주셨는데 또 우리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또 신앙적으로도 이걸 또 그러면은 신앙적으로 이걸 또 어떻게 접근하면 좋나 아마 그런 생각들도 하실 텐데
영적으로도 좀 이렇게 짤막하게 우리 부모님들께 해주고 싶은 얘기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찾는다는 것은 스마트폰에 대한 재미에 대한 욕구나 갈망이 생긴다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갈망하다 보면 그 아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면 아빠가 이제 퇴근하고 오면 막 달려가서 아빠한테 인사를 안 하고 스마트폰만 뺏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 아이는 하루 종일 사실 스마트폰을 갈망한 거예요. 오, 스마트폰 오십시오,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갈망하다가 잡아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스마트폰을 보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예배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 갈망이. 그래서 사실 요즘 중고등학교, 중고등부, 교회 중고등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소리내어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소리를 내 찬송을 하지 않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야. 왜냐하면 그들의 갈망이 이미 스마트 기기나 게임에 재밌는 거에 갈망이 잡혀 있기 때문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풀어내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하는 이게 영적으로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 기기는 단지 공부하는 데 방해되고 내 발달에 방해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하나님과 갈망함으로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께 관심 갖고 하는 영적인 영역들을 거의 죽게 만드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스마트 기기 사용에 대해서 정말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키우는데 중요하게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교회는 훨씬 더 사실 스마트 기기 사용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아이들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강의하면 도전을 하는데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중고등부에 아예 교회에 올 때 스마트 기기를 집에다 두고 오는 캠페인을 해라. 그래서 가져온 아이들 가지고 싸우지 말고 부모님들이 교회 갈 때 헌금 챙겼니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스마트 기기는 집에 뒀지 그러고 오면 아이들은 와서 자기가 스마트 기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친구들과 대화도 하게 되고 관심도 갖게 되고 예배도 하게 되고 말씀도 듣게 되고 이런 환경을 만드는 거 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꿈꾸는 책방 오늘 권장희 소장님 모시고요. 소개해드린 책 스마트폰으로부터 아이를 구하라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소장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